안녕하세요. 즐거운 헬라어를 함께 공부하게 된 김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의 꿈이기도 한데요. 꼭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최근에는 특히 다른 일반 전공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도 또는 그렇게 특별히 어떤 전공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좀 원어로 읽어보고 싶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논 스터디에서는 이 즐거운 헬라어라는 강의 과목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대해서 가장 쉽게, 그러나 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좀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그러면 그냥 원어다, 헬라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가 어떤 언어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넘어가기 전에요. 이 즐겁게 배우는 헬라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헬라어라는 표현을 가지고 좀 논란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의견들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그리스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라는 단어도 우리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본인들에 대해서 이 헬레니스케다, 그리고 그러니까 헬라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보통 헬라 제국 또는 헬레니즘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거기에서 나온 게 헬라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리스어를 그리스어라고 사용하는 거는 좀 이 유럽 전통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헬라어가 꼭 잘못된 표현은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흘러온 고전 그리스어나 아니면 다른 일반 그리스어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제 현대 그리스어라고 표현을 하고, 헬레니즘 시대의 헬레니스틱 그릭에 대해서는 헬라어라고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기죠. 이제 그러면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라는 게 언제 시작이 됐나?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헬라어로 된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 이 선문자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 언어는 그리스어겠죠.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데 이 선문자라는 어떤 문자 방식을 보여주는 이 비석입니다. 선문자가 왜 선문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선이, 요게 영어로 말하자면은 이제 라인에서 온, 이제 리니어에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이제 선문자입니다. 이렇게 아마 선이 가 있어서 이제 선문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대 그리스 문명 중에, 헬라 문명 중에 이 미케네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약간 역사적인 얘기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게 한 주전 13세기에서 15세기 정도에서 사용되었던 그 문자인데, 이게 예전에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근데 문자 형태가 선문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A는 아직 해독이 되지 않았고 선문자 B가 이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여기로부터 기원을 잡는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기원을 잡는다면 15세기,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하자면은 이제 AD죠. AD 21세기까지 하면은 한 3,500~600년 이상을 유지된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만 해도 몇백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공부하지 않으면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안다는 것은 어느 시대의 그리스어를 아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 대해서 지금 특징을 알아보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문자 A, 선문자 B는 아주 간단한 몇 단어나 이제 몇 문장도 아닐 거예요. 이제 아주 짧은 표현만 남아 있는데,
그리스 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호메로스, 영어로는 이제 호머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물론 이분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또 시기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주전 이제 8세기의 그 어떤 작가라고 보죠. 보면은 뭐 그리스 조각이 그렇지만 눈이 좀 안 보이시는 분처럼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그 시각 장애인으로서 그 본인이 썼던 작품들을 다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암송하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라고도 하지만 오디세이아, 이제 이런 작품들을 남겼는데, 이제 이 표현들이 그 주전 8세기, 뭐 9세기 이제 그때 시대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성경 헬라어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거쳐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작가로 알 수 있는 게 주전 한 5세기, 4세기 요때 사셨던 플라톤,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때에 사용했던 그 호메로스부터, 호메로스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이 있지만 플라톤, 이런 우리가 보통 들어본 많은 철학자들과 여러 작가들이 사용한 그 언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전 그리스어 또는 고전 헬라어라고 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에틱 그릭이라도 하고요. 요거를 옮기자면은 아티카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헬라어의 중요한 방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전이 많이 쓰여졌다 그래서 고전 그 헬라어다 이제 이렇게도 하고, 아티카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또 좀 달라요. 약간 좀 복잡하고 어휘수도 훨씬 많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호메로스, 플라톤이 이렇게 주된 어떤 그리스의 역사를 거쳐서 성경 헬라어가 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그 어떤 많은 작품을 남겨서가 아니라, 뭐 명언은 남겼지만 그렇게 그 우리가 읽을 만한 작품이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중요한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말 타고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 타고 뭐를 하러 가겠습니까? 이 어떤 군사 정보를 하고 이 정복을 하러 가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 시대가 헬라가 가장 왕성하고 그래서 어떤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기에 일단은 제국이 형성이 됐다. 지금 뭐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뭐 필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이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황제가 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식민지가 생겨요. 이제 식민지가 생기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언어가 통일되기 위해서 헬라 사람이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보면 호메로스다, 플라톤이다. 희한한 게 그 호메로스라는 분이 처음에 남긴 작품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제 이런 것들이요. 지금 문학 작품의 다른 어떤 문학 작품과 비교해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무슨 어떤 우화 같은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또 어휘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뭐 플라톤 작품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언어를 새로 배우는 식민지 사람들한테 언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쉬워야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익히기가 어려우면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에 이 정복한 거를 보시게 되면 요 지중해 연안부터 해가지고 거의 인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인도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큰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고전 그리스어에서, 아티카 방언에서 이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코이네, 여기 이제 커먼이란 뜻인데요. 코이네 헬라어라는 거를
뭐 일부러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리고요. 그 전 단계로 뭐냐면은 정복을 하려면 군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뭐 주요 방언 5개 또는 뭐 몇 개의 그 헬라어의 중요한 방언들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빨리빨리 의사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언어가 훨씬 더 단순화되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배우기 쉬운 언어로 빨리빨리 전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된 게 바로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서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뭐 팔도사나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투리를 배우기도 하게 되는데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대답할 때에는 그 완전 사투리를 섞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혼나거나 기합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이 과정 가운데에서 단순화된 게 바로 코인의 그릭이다. 이제 그런데 요거 뜻이 바로 커먼이다. 그리고 요거를 따로 말씀하는 그러니까 따로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에는 요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게 생겼는데 뭐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역사적인 거는 둘째 치고요. 둘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요거를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이렇게 넓어졌듯이 여기서 다 그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거나 그랬을 때 넓게 퍼질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너무 세미하거나 어려운 표현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의 중요한 그 어떤 자료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보시는 게 구약 성경이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아주 자세하게 그 글자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요거는 그 사해사본의 이 사진인데 뭐 그러니까 사해에서 발견된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도 좀 다른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꼭 사해사본에서 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한 게 이제 70인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가 쓰여지는 데에는 그리스어의 이런 발전 과정 가운데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레니즘 제국에 사용했던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히브리어가 바로 그 시대에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경의 아주 표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힘들어서 신학교나 아니면은 영어 표현에도 그런 게 있죠. It's still Greek to me라는 게 있는데 헬라어 그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앞에서 나온 뭐 선문자 A나 B나 잘 알아보기도 어려운 그거로 쓰인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문학성이 있지만 문학성이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그 극작품들이 많이 쓰여졌던 아티카 방언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단순화된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버려야 될 거는 환상인지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헬라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특별히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 중 가운데에서는 그 시대에 가장 사용하기 쉬운 언어로 사용됐다는 것을 굳게 좀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신학교 가서 동계강좌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건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 어떤 학습법에 대해서 연구가 잘 안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헬라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라면은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꾸준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헬라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가 바로 이렇게 신학이나 어떠한 다른 철학의 그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학교나 뭐 아주 고대 철학하는 거에서 헬라어를 배우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헬라어는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신학적인 얘기나 그거를 좀 할 때가 있겠지만 헬라어는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쉬운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언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헬라어를 익혀야 된다. 언어를 배우는 방식 중에 제일 쉬운 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인이 돼서 그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때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문법을 마스터하고 그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장을 많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언어가 익혀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라 또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복잡하게 문법을 배워요. 그러면은 문법은 익혀지는데 우리가 이 그 성경을 직접 보는 데에는 그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알파벳을 배우고 그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쉬운 문장부터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헬라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똑같은 말이 반복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법을 공부하면 문법을 잘 알게 돼요. 근데 문법을 완전히 잘 알고 이렇게 돼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헬라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 3천 몇 년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어 중에 알렉산더 대왕 시기에 정리된 그것이 코인의 헬라어고 그걸로 성경이 쓰여졌다. 물론 이 구약 성경이 번역된 70인경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 히브리어적인 그러니까 세머적인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제 요 정도를 알아두시고 이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알파벳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헬라어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헬라어의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재밌게 흥미롭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요. 다음부터 우리가 꾸준히 이제 너무 이렇게 간격을 두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